선생님한테는 발목을 한번 바꿔봤어요. 다 사진 모양이 똑같았는데 김태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이 강의 시작하면서 시간이 남으면 제일 마지막에 하려고 생각했던 게 있거든요. 그거를 먼저 좀 해볼까 해요.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선생님들 슬라이드에는 없는 건데요. 다 같이 해볼 건데 정말 죄송하지만 한번 일어나 보시면 돼요. 일어나셔가지고 옆으로 나오셔도 되시고 하시니까 의자에 다시 집어넣고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볼게요. 지금 다 짝이 있으시죠? 없으신 분들 제외하고 다 짝이 있는 걸로 알고 서로 한번 마주보고 서보시고요. 그리고 서로 공간이 조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여기 공간이 좁아서 마주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할 수 있게 하면 돼요. 지금 뭘 할 거냐면 보이세요? 쪼그려 앉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손 짚지 않고, 그러니까 서로 손 잡지 않고 어딘가에 손 짚지 않고 쪼그려 앉기를 할 거예요. 대신에 쪼그려 앉을 때 상대방을 꼭 잘 보세요. 상대방의 움직임을 파악할 거거든요.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스탑 하시고 제가 얘기하면 그거에 따라서 좀 따라주시면 좋겠어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쪼그려 앉고 부딪히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쪼그려 앉아 보실게요. 자, 쭉 쪼그려 앉으세요. 자, 서로 마주 보시고 엉덩이 끝까지 완전히 다 앉아진 사람 손 한번 들어 보시겠어요? 엉덩이 끝까지 상대방 포함해가지고 엉덩이 끝까지 완전히 다 앉아졌다. 손 드신 분은 일어나세요. 끝까지 다 앉아졌다. 안 앉은 사람 앉아 계시고 엉덩이 끝이랑 허벅지 여기인가 앉았을 때 엉덩이 끝이랑 허벅지 여기가 완전히 닿는 사람들은 일어나시면 되세요. 그럼 나머지 안 굽는 사람들 중에서 자 뒤꿈치가 뜨는 사람 있으면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뒤꿈치를 띄우지 않고 최대한 한번 앉아보세요. 뒤꿈치를 띄우지 않고 최대한 알고 있어서 최대한 앉아보세요. 나안 떴어. 자 이제 다 일어나시면 되세요. 다 일어나시면 되세요. 자 뒤꿈치 뜨셨던 분 중에 한 번만 좀 모셔봤으면 하는데. 앉으셔도 되세요. 나중에 제가 다른 분 한 분 눈이 마주쳤는데 그분은 따라 오실게요. 왜냐면 지금 한 번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서 올라가고 싶어요. 그래서 똑같이 쪼그려 앉기를 해볼 겁니다. 자, 쪼그려 앉아 해보겠어요. 뒤꿈치가 뜨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일어나시고요. 자, 그러면 조건을 하나 걸게요. 뒤꿈치를 띄우지 않고 앉을 수 있는 최대한 앉아볼게요. 끝이죠? 이게 끝이에요. 자, 근데 많이 힘들지 않으면 잠깐만요. 이 선생님 보시면 생각보다 우리가 아는 도주 플렉션이 많이 되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자 일어나셔도 되세요. 뒤꿈치가 떴다는 거를 생각하기에 도주 플렉션이 잘 안 돼서 뒤꿈치가 떠올랐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앵클의 움직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도주 플렉션을 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 이 선생님 이제 평가를 해봐야겠죠. 지금 천장 보고 바로 물어보시겠어요? 천장 보고 바로 물어보시겠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한테 한번 평가를 해볼게요. 앵클 도주 플렉션 한번 쭉 해보실래요? 네. 지금 혹시 각도 보이세요? 앵클 도주 플렉션 하면 각도가 엄청 잘 나와요. 이 정도면 정상범위 맞거든요. 앵클 도주 플렉션이 다 나왔어요. 근데 이 선생님은 딥 스쿼트를 할 때 뒤꿈치가 떠올라요. 그럼 이 선생님한테 발목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해야 되는 게 맞나요? 아닌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까 어떤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뒤꿈치가 안 떠요. 저는 알아요. 저는 칼프 머슬이 짧아서 안 돼요. 칼프 머슬이 짧지 않아도 딥 스쿼트, 그러니까 쪼그려 앉을 때 뒤꿈치가 안 닿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선생님한테 다른 걸 평가해 볼게요. 무릎 꿇고 한번 앉아보시고 이쪽 보시고 무릎 꿇고 앉을 때 지금 평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앉았는데 선생님 발목이요 완전 끝에 여기 침대 끝에 가도록 발목 끝이 발이 나오도록 바꾸고
자, 이렇게 앉았어요. 지금 이렇게 앉으면 이 사람이 앵클의 도지플렉션과 이 사람이 앞으로 이제 숙일 건데요. 앞으로 여기 숙일 건데 도지플렉션과 이 사람의 앞으로 숙이는 거에 연관관계가 있나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앉게 되면 앵클과 제가 숙이는 거에 연관성이 있겠지만 저렇게 발목 끝에 발목을 그러니까 침대 끝에 발목을 내면 발목과 이 사람이 앞으로 숙이는 거에 연관성은 사라지게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자 본인이 가슴을요 여기 우선 첫 번째로 엉덩이를 뒤꿈치에 댈 수 있는 최대한 대보세요. 거의 다 왔죠. 조금 남았어요. 이 상태에서 앞으로 누울 수 있는 최대한 누워보세요. 이렇게 눕게 되면 원래는 여기 배 있는 데랑 허벅지인데 거의 다 닿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인선님 같은 가슴 있는 데로 여기가 많이 뜨죠. 네, 일반적으로 섰을 때는 여기 그대로 계시면 되세요. 비교를 하게 되면 앵클이 밖으로 나오고 앞으로 숙였을 때 거의 완전히 닿아야 돼요. 그럼 인선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딥스쿼트 감사합니다. 네. 딥스쿼트 했을 때 쪼그리 앉기가 내려주시면 되세요. 쪼그리 앉기가 안 됐던 거는 앵클의 도지플렉션이 안 된 게 문제가 아닌 거죠. 오히려 그 위쪽에 힙이나 아니면 트렁크 컨트롤이 안 됐던 게 이 사람이 딥스쿼트에서 뒤꿈치를 뜨게끔 만드는 원인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할 때 이걸 마지막에 넣으려고 했는데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1년차 학생들이 충분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저렇게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선생님 저 쪼그려 앉기가 안 되는데 발목이 안 좋아서 그래요? 이분의 정답은 뭔가요? 발목과는 상관이 없죠. 네. 이분은 발목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알고 공부하는 것만큼 환자한테 많이 접목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을 탓하지는 않는데요. 공부를 하는 것만큼 인정받을 수는 있어요. 그건 명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일을 계속하고 계속하면서 흥미를 느끼고 이 일에 대해서 유지하고 싶다면 공부를 조금 하실 수밖에 없는 직업인 것 같아요.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마무리할 때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걸 먼저 하게 됐네요. 다시 처음으로 들어갈게요. 자, 신임 물리치료쌤의 임상 가이드라인 앵클 스프레드 맡은 김태수입니다. 목차에 대해서 할 건데요. 지금 구조에 대해서 다른 쌤 다 했던 것처럼 구조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 움직임,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문제를 어떤 순서로 해결할 건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실습 이렇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들 쭉 해온 상태로 다른 선생님들 발표하신 것도 그렇고 쭉 해온 상태로 하면 전반적인 관절 기준으로 얘기했고 저도 관절 기준인데 저는 앵클 스프레인이라는 딱 특정 따지자면 병명이죠. 병명으로 지금 국한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자 하는 거는 선생님들의 포커스도 맞고 환자분들의 포커스를 좀 맞추려고 해요.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1년차 이상이신 분, 내가 2년차 이상이다 하시는 분 없고 그럼 다 1년차신 거죠? 2년차 이상이신 분. 네, 이거 그러면 대부분 다 1년차신 거죠? 네. 취직을 하신 분 돌아보세요. 번쩍 들어주세요. 괜찮아요. 잡아먹지 않습니다. 네. 취직을 하신 분. 그 나머지는 지금 안 하신 거죠? 네. 취직을 하신 분들 중에 자기가 지금 환자를 그러니까 모달리티 말고 환자를 본 적 있으신 분 혹시 계세요? 아직까지는? 어떤 환자 말씀하시죠? 상관없이요. 발목 상관없이 아,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어떤 환자를 혹시 보셨나요? 저는 주로 뇌졸중 환자들. 뇌졸중. 예. 지금 우선 앵클 스프레인 기준으로서는 지금 접목이 안 돼서 감사합니다. 대답. 접목이 안 돼서 그런데 1년차 쌤들 많이 이제 취직을 하시면 일반적으로는 지금 손 안 드신 것처럼 환자를 직접적으로 만지고 관리할 일이 적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뭐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적은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환자를 볼 경우도 생기거든요. 우리 흔히 말하는 심플, 컴플 이런 개념은 아시죠?
심플 컴플을 맡을 수도 있어요. 그럼 심플 컴플하면 시간이 얼마 정도 주어지죠? 길어도 한 10분 정도 주어지죠. 앵콜 환자에서 길어도 10분 정도 주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그냥 딱 잘라 얘기하세요. 전달을 많이 하지 않을 거예요. 조금만 전달할 거예요. 왜냐면 내가 가진 시간은 10분밖에 안 돼요. 그 10분 안에 내가 아는 거를 최대한 투자해서 최대한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는 조그마한 정보를 전달하고 앵클이 아닌 다른 환자들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지금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볼게요. 아까 제가 말했던 환자분들 기준으로 해서 할 건데요. 우리가 어떻게 해줄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환자분들이 우리한테 앞에 대면했을 때 어떻게 느낄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한 원래 지금 그 슬라이드 보시면 이 슬라이드 2개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원래 뺄 거였거든요. 근데 실수로 들어갔어요. 발목을 삐었어요. 예, 비어져 있죠. 발목을 삐었어요. 그럼 이제 앞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발목을 한 번도 안 삐어보신 분 계세요? 나는 발목을 태어나서 삐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있으실 텐데 아예 없지 않으실 텐데 여기 다 삐어왔네요. 그럼 얘기가 더 쉽겠네요. 자, 발목을 삐었으면 심하게 삐었을 때도 있을 거고 약하게 삐었을 때도 있을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약하게 삐었다라고 하면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죠? 내가 발목을 삐었어요. 그러면 참죠. 일단 참아보죠. 예. 되는 데까지 한번 참아봐요. 예, 참아보고 그 다음에 참아봤는데도 조금 그렇다 싶으면 약 먹죠. 그래서 그게 근육통약이든 진통제든 뭐든 뭐 염증 치료제든 사 먹어보죠. 그래도 며칠 지났는데도 통증이 계속 지속되고 안 좋다 하면 붕대도 한번 감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병원에 가죠. 정말 심하게 삐었으면 제일 처음부터 병원에 가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서는 보통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환자들도 저희한테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자 앞에 과정을 거쳤고요. 심하게 삐었으면 거치지 않았을 거고 심하지 않았다면 앞에 과정을 거쳤을 거예요. 그렇게 결과적으로 저희 앞에 왔다는 거는 병원에 왔다는 거죠. 저희 눈앞에 환자가 있다는 거는 그럼 병원에 왔어요. 그런 환자들은 어떤 조치를 받나요? 자,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는 말했지만 80% 90%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 병원에 자 여기 다 발목을 삐어보셨으니까 자 병원에 가셨어요. 발목을 삐어서 병원에 가셨어요. 뭘 제일 먼저 하시나요? 침. 접수를 제일 먼저 하죠. 상황을 말씀하시고 제일 먼저 접수를 하셔야 돼요. 네, 접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순서를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본인 이름을 부르면 들어가서 원장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원장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는 게 있죠. 그게 뭐죠? 엑스레이. 접수만 하면 발목 뼈다고 접수만 하면 네, 사진 찍고 오세요가 먼저 나오죠. 네, 원장님 뵙기 전에 먼저 해요. 자 그러면 엑스레이를 누구나 다 발목 삐는 사람들은 찍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를 환자가 찍고 나한테 왔잖아요. 네, 그럼 내가 엑스레이를 봤을 수도 있고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저 엑스레이 찍었는데 어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엑스레이를 왜 찍는지 그리고 엑스레이에서 뭘 봐야 되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뭘 볼까요? 엑스레이에서. 그렇죠. 뼈를 봐야죠. 맞아요. 뼈를 봐야죠. 뼈 말고도 또 보는 게 있어요. 엑스레이에서 뼈 말고 또 보는 게 있어요. 엑스레이에서 뼈를 보고요. 그 뼈를 본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심하게 삐었다는 가정하면 골절이 있었냐 없었냐 그게 꼭 이렇게 똑 하고 부러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금만 갔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뭐를 보냐면 발목 같은 경우에는 보통 3가지 뷰를 찍거든요. AP, 라테랄, 그다음 오블릭 이렇게 3개를 찍는데 그걸 찍은 사진을 보게 되면 지금 요것도 지금 자세히 보면 이렇지만 뼈와 뼈 사이에 공간이 보여요. 뼈와 뼈 사이에 공간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진들을 찍었을 때 정상적인 뼈 사이에 공간 넓이가 있고 비정상적으로 넓어진 공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비정상적으로 공간이 넓어졌다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인대나 이런 구조물들이 늘어났을 것을 가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 엑스레이를 묻지도 따지도 않고 일단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의사를 보고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 봤어요. 그러면 자 지금 밑에 3가지 그림이 있죠. 3가지 그림이 있어요. 일단 약 먹죠. 약 처방받죠. 기본적으로 병원 가서
아주 경미한 경우 아니고서는 약은 웬만한 경미한 것도 약은 다 봤죠. 약은 거의 다 받아요. 약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뒤에서 한번 설명할게요. 약을 안 먹어도 되는데요. 네, 저는 필요하면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뒤에서 얘기할게요. 그리고 물리치료 보통 나오죠. 보통 발목뼈 따면 요거 두 개는 웬만하면 나와요. 네. 그리고 조금 더 심하다 하면 보조. 보목고죠. 스플린트 나오죠. 네. 저게 스플린트일 수도 있고 심하면 캐스트일 수도 있고 골절이 아니어도 발목 스프레인이 심하면 캐스트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자 환자가 이걸 하고 왔어요. 그래서 막 붕대 풀고 막 치료를 하는데요. 선생님, 저 딱깎여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하는데 저 왜 해요? 왜 하죠 이거? 보목고정은 왜 하나요? 병합. 그렇죠. 인대가 늘어나 있을 수도 있고 또 틀린 거 아니에요. 예, 뭐라고요? 제가 기가 별로 안 좋아서요. 조금만 크게 얘기해 주시면 틀린 거 없으니까요. 예. 제가 그냥 다 할게요. 예. 고정을 해야 되죠. 고정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지만 늘어난 인대는 회복을 하게 되는데 회복하는 과정에서 늘어나 있는 상태로 회복을 하면 그 길이 그대로 회복을 하게 돼요. 그러면 발목은 수축성 구조 조직이 아니죠. 비수축성 조직이잖아요. 그러면 탄탄하게 잡아주기 위해 있어야 되는 조직인데 이미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조직이 회복된다면 그거는 인대로서의 역할을 못한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원래 길이로 회복된 상태에서 거기서 회복이 이루어져야 원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부분 고정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두 번째가 인대 회복이네요. 뭐지? 세 번째로는 사용 방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경미한 분들한테도 스플린트 처방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별로 심하지 않은데도 스플린트 처방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저 정도면 스플린트 안 해도 되는데 왜 하냐고 물어봤는데 이유가 뭐냐면요. 못 쓰게 하려고. 계속 쓰게 되면 계속 아프고 계속 염증이 계속 발생하고 염증기가 길어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스플린트를 하고 있으면 딛지를 못하니까 어차피 못 딛게 하니까 못 쓰게 만드는 이유로도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유에서 보는 고정을 하니까 선생님 저 그냥 빼고 다니면 안 됩니까? 라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본인식으로 소화를 하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뼈 구조에 대해서 볼 건데요. 저 앞에 하시던 쌤들 다 보시면 아시죠? 뼈 구조에 관련돼가지고 구조에 관련된 거 다들 하시죠? 뼈 구조를 알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뼈는 왜 알아야 되죠? 너무나 철학적인 질문들이죠. 제가 하는 질문들이. 근데 절대 어려운 철학적인 질문들이 아니라요.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뼈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얘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알 수가 있어요. 뼈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관절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걔가 어떤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지금 티비아, 피불라, 탈루스가 있는데 피불라가 외측에 길죠. 외측으로 길고 내측에 티비아는 짧잖아요. 그래서 외측으로는 움직임이 덜 나오고 내측으로 움직임이 더 잘 나오죠. 그냥 이 뼈의 모양만 보더라도 충분히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걸 결정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구조가 그 기능을 대부분 결정하게 돼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거든요. 선생님들이 구조, 그러니까 근육, 뭐 인대, 뼈, 관절 이런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걔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능을 할지에 대해서 쉽게 습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고 또 하나가 그거 되는 거는 뼈의 위치랑 모양을 알고 있어야 나중에 내가 아까 쌤이 얘기했으면 ASIS, PSIS 얘기하잖아요. 뼈의 위치를 알아야 걔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거기에 어떤 근육들이 부착되어 있는지 어떤 구조물들이 붙여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티비아 끝에 말레우스
있는 데를 내가 만져보고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여기에서 뭐가 가고 뭐가 가고 뭐가 가서 문제가 생기고 그거에 대해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촉진을 하기 위해서는 뼈에 도드라져 있는 부분들을 꼭 확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뼈의 구조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했지만 앵클뿐만 아니라 어깨가 됐든 그게 목이 됐든 골반이 됐든 어디가 되었든 우리가 뼈의 구조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런 이유에서 꼭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볼 거는 지금 저희가 앵클 조인트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앵클 조인트는 티비아, 탈루스, 피불라 이렇게 해서 앵클 조인트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 관절이 3개가 있죠. 얘랑 얘, 얘랑 얘, 얘랑 얘. 이렇게 3개를 포함해서 앵클 조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캐플라에서 조합해서 생각하듯이 앵클에서도 저렇게 조합해서 생각을 해야 그게 앵클 조인트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뼈는 끝났고요. 뼈 솔직히 밑에 몇 개 더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보거나 좀 더 깊게 공부하실 때 그때 공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선 오늘 제가 하는 강의에서는 저렇게 3개 정도만 알고 뒤에 넘어갈게요. 인대 구조인데 지금은 외측 구조예요. 그러니까 발의 바깥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를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는 지금 몇 개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인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우리 지금 파트는 앵클 스프레인이니까 앵클 스프레인에 관련되어 있는 인대만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는데 발목이 안쪽으로 잘 돌아가나요? 아니면 바깥쪽으로 잘 돌아가나요? 안쪽으로 잘 돌아가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발목을 이 사람 발목 앵클 스프레인입니다 하고 환자 아직 못 봤는데 다음 환자 앵클 스프레인이래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실래요? 저 사람은 바깥쪽으로 발목을 삐어온 사람이야. 안쪽으로 발목을 삐어온 사람이야. 어떻게 생각되죠? 안쪽으로 발목을 삐어온 사람이 실질적으로 90% 이상이 돼요. 왜냐면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호발하는 부위 자체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벌전 된 상태에서 삐게 돼서 생기는 손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때 잘 다치는 인대만 볼 거예요. 이렇게 스프레인에서 주제에 입각할 거예요. 많지만 다 안 할 거예요. 그것만. 자, 칼카네오 피불라 리가멘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림에서는 얘예요. 그러면 쭉 따라가시면 얘거든요. 빨간 점 보이나요? 보이세요? 예. 빨간 점이 안 보이면 예. 그러면 피불라랑 칼카네오스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얘가 피불라라고 생각하고요. 밑에가 칼카네오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삐잖아요. 그러면 외측으로 인벌전 되면서 딱 삐었을 때 제일 많이 늘어나 있는 위치에 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딱 돌아가면 얘가 제일 많이 늘어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장 손상받기 쉬울 수밖에 없어요. 제일. 그리고 안테리어 칼로 피불라 보시면 요 앞에 제법 큰 놈이거든요. 앞쪽에 있는 거. 요 놈이랑 나머지 하나 포스테리어 칼로 피불라 이렇게 세 개가 가장 인버전 스프레이 입었을 때 포괄하는 3가지 리가멘트예요. 밑에 그 PPT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요렇게가 제일 많이 다쳐요. 그러면 인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대가 저 위치에 인대가 있고 저 위치에 있는 인대가 인벌전 됐을 때 인벌전 스프레인 됐을 때 다쳤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만지거나 우리가 나중에 치료를 하면 만지거나 할 거잖아요. 그 만졌을 때 이 사람이 아프다고 해요. 그러면 내가 인대를 만져서 아픈 건지 아니면 인대를 만진 게 아닌데도 아픈 건지는 최소한 위치를 파악하거나 어디가 다쳤는지를 알아야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인 위치랑 이런 것들은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요거는 실습 안 해도 알 수 있겠죠. 이 정도는. 굳이 실습 안 하고 넘어갈게요. 자, 내측 구조예요. 안쪽에서요. 안쪽에서 보는 건데
딱딱딱. 자, 지금 세 개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지금 보면 요렇게 크게 삼각형을 그리고 있어요. 요렇게요. 그래서 얘네들 세 개를 합해서 벤처리 리가먼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딱 보더라도 밖에서 봤던 외측인데 같은 경우에는 이거 굳이 제가 설명하려고 가려놨는데 굳이 안 적으셔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해부학책이나 기능 해부학책 펼치면 딱 나와 있어요. 얘는 굳이 뭐 고생하셔서 안 찾으셔도 돼요. 안 적으셔도 되시고 뭐 적으시는 거를 말리진 않을게요. 근데 굳이 안 적으셔도 돼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측이랑 내측을 비교해 보면 내측은 아주 넓고 튼튼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인대들이 외측은 가지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내측은 실제로 빌려는 스트레스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인대들이 잘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힘들이 그런 상황이 덜 발생되는 거고요. 외측 같은 경우에는 잡고 있는 구조물질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더 쉽게 삘 수밖에 없어요. 간단한 예로 어깨랑 고관절이 있잖아요. 어깨랑 고관절인데 어깨랑 고관절인데 둘 다 우리 몸에서 가장 움직임이 큰 관절이죠. 둘 다. 네. 얘가 튼튼한가요? 얘가 튼튼한가요? 둘 중 뭐가 더 튼튼하죠? 고관절이 당연히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네. 고관절이 당연히 더 튼튼하죠. 왜냐하면 구조물들이 훨씬 잘 싸고 있어요. 잘 싸고 있기 때문에 고관절 탈구됐다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있기도 해요. 있기도 한데 흔치 않은 거죠. 근데 어깨 탈구는 쉽게 들어보죠. 구조 자체가 약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상을 잘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이치죠. 그래서 외측 구조물들이 잘 다치고 내측 구조물들이 덜 다쳐요. 그래서 오늘 하는 주요 내용도 전부 다 인벌전 스프레인에 대한 치료와 처방, 그 이제 문제에 대해서 다 설명할 거예요. 이제는 앵클의 움직임에 대해서 할 건데요. 도리 플렉션, 플란타 플렉션이 앵클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이죠. 이거를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앵클에서 도리 플렉션이 일어나고 플란타 플렉션이 일어난다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한다 치자면 돌지 플렉션과 플란타 플렉션이 일어날 때 우리가 금방 전에 했던 인대들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발목이 순수하게 딱 이렇게 삘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디뎠는데 뒤에 뭔가 물건이 있어가지고 뒤에 물체가 있어가지고 발목을 이렇게 플란타 플렉션 되면서 인벌전 하면서 삘 수도 있고요. 앞쪽에 있는 걸 잘못 밟아서 돌지 플렉션 되면서 인벌전 되면서 다칠 수도 있죠. 네. 그거를 지금 왜 설명을 하냐면, 지금 보시면 돌지 플렉션 될 때 칼카네오 피불라 리가멘트가 팽팽해져 있어요. 보이시죠? 상대적으로 안테리어 탈로 피불라 리가멘트는 느슨해져 있어요. 그래서 돌지 플렉션 돼 있을 때 인벌전에서 손상 입으면 얘가 더 많이 다쳤겠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고요. 플란타 플렉션 인벌전해서 다쳤을 때는 얘는 느슨해져 있고 안테리어 탈로 피불라 리가멘트가 팽팽해져 있으니까 얘가 더 많이 다쳤겠구나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박혜인 교수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환자가 일어설 때 환자한테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하다가 발목 삐었어요? 뭐 밟았는데 삐었어요. 앞에서 밟으셨어요? 뒤에 밟으셨어요? 뒤에 밟으셨어요? 그러면 잡으면서 여기가 많이 다쳤겠네요. 아는 척 한번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중요해요. 치료사로서 아는 척을 한번 할 수 있다는 게 이 환자가 나한테 신뢰를 가질 수 있냐 없냐라는 아주 짧고 강한 지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본인들이 무기이면서 중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으면 좋아요. 써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앵클에서 도지 플렉션, 플란타 플렉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진 보면 나와 있을 건데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죠? 인벌전으로. 이것도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자, 국시 치고 나오신 분 중에 도지 플렉션, 플란타 플렉션, 인벌전, 에벌전이 일어난다는 거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설명할게요. 인벌전, 에벌전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발목이 다치면 인벌전과 에벌전에 제한이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인벌전, 에벌전 제한이 생겨요. 인벌전, 에벌전 제한이 생겨요. 당연히 생기죠. 당연히 생겨요.
발목의 관절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자, 국시친지 얼마 안 됐죠? 그러면 랜덤으로 하겠습니다. 네, 본인요. 발목의 관절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예를 들어서 뭐 피벗 조인트.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여쭤본 이유는 생각해보라고요. 생각해보는 공부가 좀 도움이 되거든요. 발목의 관절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요.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변형된 경첩관절이에요. 경첩관절, 경첩관절이라고 하죠? 예. 하죠. 제가 신용어에 약해가지고 경첩관절, 변형된 경첩관절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이는 이 검은색 이 사진이 뭐냐면요. 발목 인공관절이에요. 발목 인공관절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지금 형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 뒤로 굴곡 신전을 움직임을 주로 담당하게끔 생겨져 있어요. 발목의 인공관절이에요. 예를 들어서 발목이 부서진 사람이 발목 인공관절을 넣었어요. 그래서 움직임을 할 때 플란타 플렉션, 도지 플렉션이 잘 되게끔 했는데 아까 앞에서 생각했을 때 뭐가 좀 이상하죠? 발목에서 인벌전, 에벌전이 일어난다 그랬죠. 문제는 인벌전, 에벌전이 일어나나요? 이 관절이 안 일어나죠. 인공관절에서 인공관절은 우리 관절을 대체하는 거죠. 대체하는 관절에서 인벌전, 에벌전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발목에서 인벌전, 에벌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아까 앵클 스프레이를 입었을 때 인벌전, 에벌전의 제한이 오고 그러면 인벌전, 에벌전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발목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발 밑에 관절들에서 인벌전, 에벌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발목 관절에서 세 가지의 관절이 있었죠. 위아래, 아래 옆에, 양옆에 이렇게 세 가지 관절에 확장해서 인벌전, 에벌전을 설명하려면 이 관절들도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발목에 플란타 플렉션, 도지 플렉션 플러스 인벌전, 에벌전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따지자면 앵클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앵클 스프레인이기 때문에 앵클만 봐서는 안 되고요. 지금 말했던 인벌전, 에벌전을 볼 수 있는 관절들까지 확장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트랜스버스 타잘 리가멘트, 탈소멘탈 리가멘트, 섭타가멘트. 지금 트랜스버스 타잘 리가멘트는 책에 따라 미드 타잘 리가멘트라고 표현한 책도 있고요. 지금 제가 여기를 해주는 이유는 쌤들이 책 보실 때 책에 따라 표현을 좀 다르게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 보실 때 트랜스버스 타잘 리가멘트가 미드 타잘 리가멘트 같은 거라고 알고 계셔야 나중에 혼돈스럽지가 않으실 거예요. 네. 자, 인벌전, 에벌전에 대해서 있고 발목에서도요. 슈피네이션, 프로네이션이 일어나거든요. 혹시 발목에 슈피네이션, 프로네이션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뭐 잘 모르더라도 책에는 나와 있어요. 이게 슈피네이션, 프로네이션이. 인벌전, 에벌전, 슈피네이션, 프로네이션이 책에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구분할까요? 인벌전, 에벌전이랑 슈피네이션, 프로네이션. 그렇죠. 자, 지금 요거는 지금 거기 PPT에 안 나와 있는데 인벌전이랑 에벌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요. 인벌전은 트랜스버스 타잘 리가멘트에서 인벌전, 에벌전의 순수한 형태가 일어난다 보시면 되시고요. 거기서 서브타잘 조인이 가미가 되면 거기서 슈피네이션, 프로네이션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인벌전, 에벌전 아실 거고 발에서 슈피네이션, 프로네이션이 어떤 형태인지는 아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게 에벌전이죠. 발에서 에벌전이죠. 그럼 이게 슈피네이션인가요? 프로네이션인가요? 그렇죠. 프로네이션. 다들 똑똑하네요. 저는 이게 엄청 헷갈렸었거든요. 손에서는 이게 잘 되는데 발에 가니까 헷갈리더라고요. 에벌전이고 프로네이션이에요. 에벌전, 프로네이션. 근데 프로네이션 말했지만 그거는
서브 타자 조인트의 움직임까지 같이 됐을 때 이미 그래서 그 뒤에 슬라이드를 보시면 나왔죠. 발목을 뒤에서 보게 봤을 때 원래는 주름이죠. 우리 이렇게 아킬레스 리가멘트의 주름이 기본적으로는 수평에서 약간 내측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어야 되는데 뒤에서 봤을 때 걔가 이렇게 꺾여 있거나 이렇게 꺾여 있는 게 슈플레시 프로네이션이 일어나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네이션이 일어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평발 뭐라고 하죠? 평발이라 그러네요. 평발에 가까우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아치가 높은 발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슈피네이션, 프로네이션이랑 인벌전, 에벌전이 같이 일어난다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도리플렉션, 플란타 플렉션, 인벌전, 에벌전까지 지금 관절의 움직임은 다 끝난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 뭐 질문이 있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 있나요? 없죠. 갈게요. 인대가 손상당했을 때 정도에 따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레이드 1, 2, 3. 그레이드 1은 말 그대로 약간의 염증성 반응 정도 있는 거고 2는 찢어짐이 있는 거고 3는 파열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받는 조치는 1도 그레이드 1일 때는 약, 물리치료, 그 다음에 많이 쓰지 마세요. 딛지 마세요 정도. 2는 거기다가 부모 보정 아까 했죠. 3 완전 파열되면 캐스트 정도 하거나 아니면 수술 하거나 하는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에는 안 나와 있는데 안테리어 드로어 테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보여만 드릴게요. 보여만 드리고 그리고 요거 말고 테스트 하나 되거든요. 그거를 잠깐 그냥 보여드릴게요. 한 분한테만.